안녕하세요. 정진호입니다. 내일로 가는 GA 센터 정진호 교수와 함께하는 4차원 통일여행 개인, 민족, 세계 그리고 우주. 오늘은 3강입니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세상, 특히 분단된 우리 민족의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발전돼 왔는지 그 원인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를 통시적인 뿐만 아니라 공시적으로 쫙 펼쳐놓고 이 문제를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자, 자유와 평등의 가치전쟁에서 승리하라. 자,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그 상황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그때를 서세 동점의 시대다, 이렇게 불렀어요.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하던 그런 서양의 수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동양의 약소국들을 점령하고 이제 약탈하고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죠. 대영 제국에서 미국으로 제국의 축이 이동합니다. 그 당시에 그 무렵에 서양에서 일어났던 그 두 가지 큰 변화, 사상이 뭔가 하면 진화론과 막시즘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진화론은 자유를 극대화한 이론이라면 막시즘은 평등을 극대화한 이론이다.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개념은 인류의 보편 가치죠. 그래서 어느 하나도 놓치기 힘든 소중한 것들인데, 문제는 이것을 한쪽으로 편협되게 이것을 이렇게 몰아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환원주의적 오류가 발생하고 많은 피 흘림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대영 제국의 시대, 그 당시 가장 영국에서 유명했던 그 물리학자죠, 윌리엄 톰슨.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담대하게 장밋빛 꿈을 펼쳤나 하면, 인류가 이제 모든 과학기술 그 이론을 다 이미 발견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영 제국의 앞날은 그것을 응용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갈 그 사명만, 과제만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죠. 러일 전쟁, 1차, 2차 대전, 그리고 뭐 또 이제 우리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지금까지도 그 전쟁들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우크라 러시아 전쟁을 포함해서 수많은 전쟁의 그런 그 잿더미 속에서 인류는 굉장히 당황을 했고, 지금 그러나 그 가운데서 수많은 강대국들이 제국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약소국들을 침략하던 그 것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던 팔레스타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뉴욕에 건너가서 콜롬비아 대학에 이제 교수가 됐는데, 이 사람이 1978년도에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써서 세계적인 석학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난 세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그 문명사적 그런 이제 평가를 내렸나 하면은, 그 서구의 열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집단 무의식을 이렇게 오리엔탈리즘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서양인들이 항상 문명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위생적이고, 그런데 그들이 침략하던 그 침략을 당한 동양의 모든 나라들은 더럽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열등한 민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점령하고 이제 식민지를 만드는 것을 정당화하던 이런 서양인들의 집단 무의식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 이 오리엔탈리즘이 지난 한 200년, 거의 150년 가량 이제 이 전 세계를 지배해 왔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일어난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문명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21세기에 새로운 가치전쟁, 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새로운 가치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리엔탈리즘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벌써 2년이 지났네요. 그 코로나가 처음 막 이제 발발했을 때 매일매일 이제 그 통계 자료들이 이제 전 세계에 보고되고 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제 그 코로나가 가장 많이 일어난 확진자 그 이제 순위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순위가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뭐 그 당시에 독일, 영국, 프랑스, 뭐 터키, 뭐 이란 이렇게 나가는
중국, 러시아까지 이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제 제국으로 등장해서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하여튼 주변의 약소국들을 괴롭히고 약탈하던 그 제국들을 딱 모아놨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코로나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역사에 응징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오리엔탈리즘이 지금 이제 끝을 맺고 있고 한 제국으로 모든 것들이 전 세계가 제패되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모든 것들이 이제 탈중앙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게임 체인저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이제 판단했던 거죠. 그 무렵에 우리나라 뭐 K-팝이니 우리 뭐 기생충 뭐 영화들도 전 세계를 석권하고 이제 드라마도 이제 요즘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윤여정 씨가 그 당시에 이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으면서 영국 기자들 앞에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 스나비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 상 받아서 너무 기쁜데 당신들처럼 이 스나비쉬 고상한 척하는 영국인들로부터 이 상을 받아서 내가 더 기쁘다. 대단한 여인이죠. 그 영국인들이 지닌 그 오리엔탈리즘을 그 전곡을 찌르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다. 자, 이런 가치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그 전후로 아주 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죠. 볼셰비키 혁명과 미국이란 나라의 부상이에요. 이 볼셰비키는 이것이 그 이제 평등 사상, 그 당시 제국주의가 그 노동자 농민들을 착취하고 약속들을 착취하는 것에 저항해서 일어났던 평등 사상을 가지고 일어났던 것이라면 미국은 그 당시 이제 자유주의 어떤 인권 그런 것들을 지키겠다는 세계 경찰의 그런 모습을 자처하면서 미국이 그 이전에 멀로주의라고 하죠. 더 이상 다른 나라 유럽의 어떤 전쟁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터이니 당신들도 우리에게 간섭하지 말라 했던 이 멀로주의를 깨고 이제 세계 역사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미국이 부상하면서 결국 평등과 자유라는 두 가지 이제 가치 이념으로 쫙 세계가 갈라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레닌의 국제공산주의 운동, 코민테른이죠. 그리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국제연맹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이 가치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족 자결주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제국주의 열강이 자유라는 가치를 가지고 이제 뭉쳤고 그것에 반발해서 레닌과 이제 국제공산당들이 이제 평등, 노동자, 농민이 함께 잘 사는 그런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맞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제 3.1운동이 끝나자마자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이제 연해주에서 서북파였던 늘 멸시천대받던 이제 서북인들 중에 리동희를 중심으로 해서 한인사회당이 세워졌고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이죠. 이어서 이제 상해에서 민족주의 진영이 이제 그 신한청년당이라고 해서 그런 우파 정당을 만들었던 거죠. 벌써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이제 분단의 어떤 불씨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자, 자유와 평등의 가치 전쟁으로 이제 세계의 역사를 한번 좀 펼쳐보려고 하는데요.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그 과정에서 중세가 나타나는데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중세가 나타나잖아요. 중세를 크게 둘로 나눠보면 이제 중세 전반부를 교부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와 플라톤, 그리스 자연 철학 중에 플라톤의 철학이 섞여가지고 교부 철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중세 후반부는 스콜라 철학이라고 해서 이것은 기독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과학이 절충되어진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중세가 흘러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중세 후반부에 이제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것이 세계사를 이제 확 바꾸게 되는데 그것에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것이 이제 서구에서 일어난 과학혁명이고 그 결과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차, 2차, 3차, 지금 4차 산업혁명까지 계속 이어져서 이 서구의 역사가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신관의 문제로 보면 이제 중세시대는 기독교 유신론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신론, 무신론, 그리고 유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확 서구 사상사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근대와 현대, 탈현대, 요즘은 이제 탈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무신론적으로 아주 나아갔던 서양의 그런 지성들이 요즘에 굉장히 이제 방황하면서 다시 동양으로 회귀하고 동양의 범신론과 뉴에이지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그 사상의 그런 그 변화들은 이제 과학혁명 시대에 이제 눈이 열렸죠. 그래서 계몽주의 그리고 이제 그것의 여파로 이제 자연주의, 이제 무신론이죠. 사실은 인간을 자연의 한 일부분으로 이해하려는 무신론에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허무주의, 또 실존주의, 뉴에이지 이렇게 흘러가고 처음에는 이제 과학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는 이 서구인들이 굉장한 자신감에 이제 불타올랐어요. 이제 세계 역사를 자신들이 주도하면서 진보주의, 역사가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라는 진보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20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생태적 비관주의로 너무나 많은 환경 문제와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비관주의로 넘어가고 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서양 사조의 변천사를 본 것인데요. 이걸 다시 한번 이제 통시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양의 역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도 그 서양인들이 우리에게 이제 던져놓고 간 그 문명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서양의 그런 역사, 과학, 철학, 역사를 통시적으로 바라보려면 크게 두 가지 물줄기가 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두 물줄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그리스, 로마 전통이죠. 그리고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은 유대, 기독교 전통이에요. 근데 이 두 사상은 완전히 물과 기름 같아서 도저히 섞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강제로 병합이 됐어요. 흘러가서 그 물과 기름이 뒤섞인 채로 천년의 세월을 내려오는 것이 중세예요, 중세.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그러다가 결국은 그 서로 다른 사상이 다시 이혼을 합니다. 이혼. 그래서 그리스 로마 전통을 가졌던 이 헬레니즘의 전통을 따라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헤브라이즘의 전통은 다시 종교개혁으로 이것이 두 가지가 다시 갈라지면서 그때 과학혁명, 산업혁명 하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양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사상적 차이를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둘은 아까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너무나 힘든 것이라고 했었죠. 너무나 달라요, 관점들이. 세계관만 해도 헬레니즘은 인본주의라는 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 보면 사람의 모습을 한 뭐 제우스 신, 헬라 신, 뭐 포세이돈, 뭐 수많은 신들이 서로 싸우고 사랑하고 뭐 질투하고 이게 사람의 모습을 그냥 신으로 만든 거거든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계관, 신관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신이 많아요. 다 신숭배죠. 근데 헤브라이즘은 유일하게 세계 만물을 창조한 신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 유일신 야훼를 믿는 그런 특별한 신본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죠. 자연관도 이제 여기는 자연을 숭배하는 무랄론이라면 이쪽은 자연은 헤브라이즘에서는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사용하라고 준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관리의 대상이지 두렵거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관, 이제 노동관을 좀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왜 역사 속에서 이런 노동에 의한 소외가 일어나고 계층이 일어나고 불평등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헬레니즘이 갖고 있는 육체 노동을 천시하고 육체 노동 자체를 아주 노예들이 하는 것이다. 귀족주의적인 그런 사상 노동관을 갖고 있었다면 헤브라이즘은 육체 노동과 기술 자체를 굉장히 높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일과 노동의 그 의미가 워크 앤 레이버라고 하잖아요. 이게 서로 어떻게 다른 거죠? 노동하면 이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뭐 일자리, 직업, 취업, 월급, 보험 뭐 이런 일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우리가 소망하는 마저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지만 뭐 노동자, 노동판에 하면서 뭐 막노동하고 노동조합, 뭐 노사분규 이러면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사실은 일과 노동이 서로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이라는 것은 뭐 농사일이든 대장장이든 여러 가지 노동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이고 노동은 이거 일을 위한 노력 행위 자체를 노동이라고 하는 거니까 일이 있으므로 노동이 가능한 것이고 노동을 통해서 일이 완성되는 것이지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지 절대로 적대적 관계가 아닌데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일과 노동이 왜 언제부터 갈라졌는가? 원래는 신의 선물이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걸 잘 가꾸라고 아바드라는 히브리 이제 동사가 일하다, 경작하다 이게 아바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컬티베이트에서 나온 게 컬처죠.
그래서 서양인들 기독교적인 문화라는 개념은 이것을 농부가 이것을 잘 가꾸듯이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동양에서는 글월 문자를 써서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비들이 이제 글을 배우고 하는 이런 것을 문화라고 이야기해요. 생각이 다르죠. 서양에서는 노동, 땀 흘려 일하는 그 자체가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동양에서는 글을 통해서 형이상학적인 이런 사유, 그 자체가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은 존재의 목적이고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노동으로 땀을 흘려 일하며 얻은 소출이 삶의 열매요 기쁨이다. 그래서 절대로 일과 노동 이것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기독교적인 전통에서는 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언제부터 이제 타락이 됐다고 이야기해요. 뭐 흔히 우리 잘 아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일과 노동이 분리됐다는 거예요. 결국 일은 하기 싫은 일이 됐고 괴로운 것이 됐어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땀 흘려 일하는 그 힘든 노동이 됐고,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 레이버, 둘 다 레이버예요. 그것이 벌로 주어졌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은 힘들고 하기 싫은 노동을 시키는 그 하층 계급을 구조적으로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소외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정치 지배계층이 항상 이런 노예계층들을 다스리는, 그래서 정치 구조의 이원화가 형성되고, 또 그것을 또 철학 사상들이 계속 뒷받침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 보면 이제 그 헬라 전통에서 보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원론이거든요. 플라톤의 이원론, 유명한 그 현상계와 이데아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현상계는 괴롭고 힘든 거지만 이데아의 세계는 아주 아름답고, 자, 그래서 이 그 플라톤의 제자였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을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아테네 학당을 만들었잖아요. 아카데미에서 이 두 스승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유명한 라파엘로의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이 그림 보세요. 스승 플라톤은 천상계,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들은 항상 천상계와 그 지상계는 서로 분리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동양의 공자맹자도 똑같았어요. 전혀 다를 바 없어요. 사농공상해서 신분제를 만들고, 이 선비, 글을 읽는 선비들은 형이상학적인 일에 봉사하는 것이고, 이런 농부나 대장장이나 상인들은 아주 하층, 아주 이제 형이하학적인 그런 일에 봉사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 기술이나 과학이 발전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국에서 건너온 양명학이 있었잖아요. 양명학. 이것이 이제 조선 이제 중기 이후로 이제 등장하면서 성리학적 지배 구조에 이제 저항하고 정면으로 도전하게 돼요. 성리학이 이기이원론이고, 그래서 형식과 명분을 중시하고 이택의 이율곡 뭐들이 엄청난 사상 논쟁을 하지만 다 이 성리학의 범주 안에 있는 이원론이에요. 근데 이 양명학은 지행합일, 심증리, 만민평등, 실용주의, 이게 바로 이제 그 기독교 사상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명학의 실학사상과 기독교 그리고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북인들이 특히 500년 동안 차별 멸시를 받다가 여기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이제 기독교가 먼저 북한 쪽에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고 거기서 이제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당시 일어났던 이 만민공동회가 사실은 평등 사상을 설파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전통이 이어져서 나중에 3.1운동과 뭐 해서 지금 마지막 2017년대 촛불 집회까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당시에 정말 사실은 이제 그 촛불 혁명이라고도 표현하는 이유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정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통 다른 나라 같으면 뭐 엄청난 사람이 무력 충돌에 의해서 죽고 다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완전 일종의 무혈 혁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옛날에 그 만민공동회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만민공동회가 시작될 때 수많은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거기에 단상에 올라가서 안창호, 이승만, 뭐 신채호,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인데, 박성춘은 백정이었거든요. 백정의 신분으로 이 만민공동회 그 단상에 올라가서 자기의 생각을 과감하게 펼치는 거예요. 그 사진이 안 남아있어서 그 아들
이 박서양은 세브란스에서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그 의사가 돼서 나중에 독립군을 도우러 저 영길 지방에 건너가서 이제 주치의가 됐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이제 스크랜튼이라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상동교회를 세우고 그의 제자 이제 전덕기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 민족 지도자들을 모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부임하자마자 눈에 가시 같은 이 상동 청년회를 먼저 이제 해산시키고 없앴던 거죠. 거기서 이제 모든 그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다 배양되고, 이들이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야학을 하고 여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한글을 깨우치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상동 청년회가 없어지고 나니까 결국 이제 지하 조직으로 이제 신민회를 만드는데, 신민회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이제 한일 병탄 이후에 일제가 만들어낸 자작극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생겨난 게 이제 백오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백오인 사건에 검거됐던 600명 중에 400명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것은 뭔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뭐 1.5%밖에 안 되던 그런 시절에 이들이 그만큼 그 당시는 사회복음적이고 사회 저항적이고 정말 일제 만행에 저항하는 그런 그 의식이 있었다는, 그것을 가르쳤던 분이 이제 스크랜튼 목사인데, 이 스크랜튼 목사는 그 당시 감리교 목사로서 아주 독특하게 정말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 억눌린 자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고, 그가 모시고 온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튼이 이제 이화학당을 만들었잖아요. 지난번 이야기했죠. 여성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주세죽 이런 사람이 함흥에 캐나다 선교사가 세운 영생학교에서 곱게 자라던 피아노 치던 그 여학생이 3.1운동 때 태극기 흔들다가 결국은 쫓겨나서 상해에 망명을 하고 거기서 박헌영을 만나서 정말 공산주의자, 이런 독립운동을 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이 하란사 같은 여인이 이제 정말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최초로 미국 유학을 갔다 온 그런 이제 그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이화학당에서 이제 유관순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서양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아까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헬레니즘은 철저하게 사유재산 제도예요. 그래서 제국이 일어나서 약소국들을 침략하고 빼앗아서 그걸 자기 것으로 갖는 거예요. 사유재산.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아서 갖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헤브라이즘은 공동소유 청지기 사상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오죠. 많이 가진 자가 자기 것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 갖는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주 독특한 사상이에요. 독특한 사상. 근본적인 서로 다른 사상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과학혁명이 막 발발했을 때 17세기, 18세기에 이제 뭐 엄청난 이제 천재들이 나타났잖아요.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전부 다 한결같이 두 사람은 이제 개신교, 두 사람은 캐톨릭이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아이작 뉴턴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학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신학적 저술을 훨씬 많이 남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서까지 쓰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기계적 세계관이 이제 문을 여는데, 기계적 세계관이라는 게 뭔가 하면 모든 세계를 바라볼 때 세계가 유기체적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그러니까 생명 현상 자체가 이 자연이 그대로 자연이 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연에서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물활론이라고 하죠. 저절로 생겨난다는 뜻이에요. 자연 스스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물질이 움직여서 활동해서 생명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자연 자체가 신이야. 생명을 만들어내는 신이기 때문에 자연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과학혁명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자연은 알고 보니까 아주 기계와 같은 거예요. 기계. 시계가 돌아가듯이 아주 정밀하게 돌아가는, 째깍째깍 돌아가는 기계와 같은, 누군가 시계를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장인이 있어서 그걸 정밀하게 가공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기계적 세계관에서는 제너레이트가 아니라 패브리케이트예요. 그것을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세계관이 이제 딱 부딪히게 된 거죠. 자세히 보시면 고대에서부터 이제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지만, 과학자, 철학자, 사상가들이 있지만, 얼핏 생각할 때 과학자들이 대부분 무신론자가 아닐까? 아니, 과학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을 믿어? No. 그 대가들 중에는 유신론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뭐 아까 네 사람뿐만 아니라 보일, 파스칼, 파스테르, 멘델, 패러데이, 맥스웰, 플랑크, 아인슈타인, 다 대부분 대가들이
그런 유신론자가 많다는 이걸 이해하시고요.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니까 이제 이신론에서 무신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신론이라는 게 뭔가 하면 신을 인정해요.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창조된 이후에는 신은 우주 현상, 자연 현상을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계공이 있긴 있어. 그러나 일단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시계는 스스로 째깍째깍 돌아가지, 시계공이 그것을 눈이 멀었든 뭐 이걸 외출을 했던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이 부재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신론은 신의 섭리, 간섭을 믿는, 그래서 기적을 믿어요. 그런데 이신론은 비록 신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건 이미 외출 중이고 부재,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신론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연 현상 자체를 이제 무신론적으로 해석하게 됐다. 자, 이러면서 이제 그 계몽주의 시대에 엄청난 이제 논쟁들이 일어나면서, 자, 이것이 천지와 생명과 사람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냐, 아니면 창조자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냐, 제너레이트 된 것이냐, 패브리케이트 된 것이냐, 이걸 가지고 큰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찰스 다윈에 의해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쓰여지고 이제 근대 진화론이 이제 나타나는데, 근대 진화론이 등장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과학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계몽주의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 르네상스 이후에 다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사상이 확산이 되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 거부를 하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 보면 자본주의가 막 일어나면서 자유방임주의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생존 경쟁을 하면서 이런 자연주의, 그리고 인간을 자연현상의 일부분으로 파악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근대 진화론에 이제 결정적 영향을 준 게 이제 경제학이에요, 사실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그리고 이제 멜서스의 인구론, 이런 것들이 자유방임주의, 생존 경쟁의 그런 어떤 이론을 이제 주면서 찰스 다윈이 그 이제 비글호를 타고 갈라파고스 세계 일주선을 타고 이제 여행을 할 때 이 멜서스의 인구론 같은 이런 책을 들고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종의 기원을 통해서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는데, 세 가지, 그거 요약해 보면 세 가지 명제예요. 모든 종이 변할 수 있다. 변이에 의해서, 변이의 축적에서 조금씩. 그다음에 모든 생명체가 공통의 하나의 세포, 미생물로부터 다 진화했다. 이런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 옛날에 없었던 게 아니고, 이것은 다 옛날부터 그런 주장하던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찰스 다윈의 이제 그 유니크한 주장은 뭐냐면 3번이에요. 이렇게 진화될 수 있는 그 미케니즘, 기구는 자연 선택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게 이제 큰 파문을 일으키는데, 이제 진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많은 주장이 있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한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이제 주장이 된 거죠. 근데 이것 역시, 이것이 증명되려면 엄청난 노력과 세월이 걸려야 되는데, 이게 1859년에 이 책이 발간되자마자 20년 만에 전 세계의 패러다임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제 진화 사상이 돼서 서구 사회를 지배하게 돼요. 참 이게 희한한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 비슷하게 나타난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은 한 1세기가 한 100년이 지나서야 겨우 이해되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까 말까 한데, 이 진화 사상은 왜 그렇게 빨리 받아들였을까? 이것을 쌍수를 들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그 당시 정치가와 자본가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당시 대영제국의 끝없는 진보사상, 제국주의 침략과 약탈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론으로서 면죄부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당시에 교회와 신학자들은 반대했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생물학자, 화석학자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이 진화사상이 이제 영국을 지배했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당시 노예 상인들이 이 아프리카에 가서 엄청난 노예 사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이제 사탕수수를 재배해서 그걸 또 영국에 가져오면 그 귀족들이, 그 부인들이 자기 홍차에다가 딸랑 그 각설탕 하나 집어넣는 그런 것을 즐기기 위해서 이런 야만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노예 사냥. 근데 이게 왜,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게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성경에 1장 28절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데,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해놓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에 사는 새와 움직이는 새들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보세요. 잘 보시면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지,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린 화이트라는 이 유명한 이제 생태학자가 결국 이 인간의 이 생태 파괴, 환경 파괴 이런 문제들은 기독교의 책임이 크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과 잘못된 성경 해석이 낳은 비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멜서스 이 사람은 이제 개신교 목사인데 참 희한한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식량 증산은 산술적으로 가지만 인구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귀족들이 잘못하면 이제 그 식량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이 빈민가에 있는 할렘 이런 저소득층들은 강제로 국가가 뭐 이제 천연두 균을 묻힌 뭐 모포를 나눠준다 해가지고 죽여서 이 인구 감소 정책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인류가 큰 식량 위기에 처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저출산 정책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게 사실은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우리나라도 둘 만나 잘 기르자 하나 중국 같은 나라는 한 자녀 정책을 근데 그 당시보다 지금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먹을 게 넘쳐나는 나라가 됐거든요. 사실은 왜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죽어가는가 하면 이 부자들과 많이 가진 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질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다 자기 것으로 움켜쥐고 다 버리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굶주리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이지 지구상에서는 얼마든지 먹을 것들이 이제 산출될 수 있다. 사실은 이 속임수 멜서스의 인구론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진화론에 영향을 미쳤고 그 이제 저출산 이제 불순종의 결과 사실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여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많이 낳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공유하고 있는 세 종교가 있어요. 그게 유대교, 사실 모슬렘, 기독교, 뭐 캐톨릭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교회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0.7 이하로 최하위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많이 낳으라는 것을 불순종하고 지키질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걸 경제로 생각하거든. 그런데 모슬렘이나 유대인들이나 캐톨릭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거 자체가 정말 모순이죠.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성경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큰 이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전쟁 이후에 엄청나게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군부 독재 시절에 막 가가호 다니면서 아이를 못 낳게 만들었어요. 하여튼 사회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마치 미개한 것처럼 이제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만들고 뭐 예비군 훈련 가면 그 정관 수술 해주면 그 빼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이제 아이를 많이 낳던 것이 이제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우리 이제 생명을 이제 재생산하는 참 그런 좋은 것을 그 감시하고 다산을 멸치하고 여성의 몸을 쾌락의 도구로 만들었다.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진화론이 무조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진화론에 이제 맞는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어떤 뭐 그런 해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진화론을 이 사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 진화론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약자들을 빼앗고 그 강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이런 사회 진화론적인 그 해석 때문에 엄청난 부작용들 사회적 문제점들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야기한 저출산의 문제, 낙태, 사회적 살인이죠. 산재. 우리나라가 산재 사망률도 또 1위잖아요. 이게 뭐예요? 강자들, 사용자들의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약자들, 노동자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거죠. 경시. 사회적 살인이에요. 안락사 문제, 장애인, 동성. 히틀러가 유태인만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몇백만의 동성애자들을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그 우생학적으로 뭐 이것은 죽여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인간복제 문제, 설계, 디자이너 베이비, 설계하기, 그리고 그거로 인한 얼마나 많은 이제 대량 학살이 있었는지 진화론이 결국 생명을 경시하는 우생학적인 어떤 폭력으로 나타났다. 역사 속에서 그 아메리칸 그 원주민들을 이 진화론적 그런 구도 속에서 학살한 거예요. 마땅히 그리고 뭐 이제 홀로코스트, 남경 대학살, 뭐 이런 7.3.1 부대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가? 이런 진화론적 생명 경시 현상에서 일어났다. 신을 결국 부인해서 이제 이신론에서 무신론으로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이 무신론은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신앙 체계거든요. 없음을 숭배하고 믿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뭐 이거 지금 뭐 그냥 제가 성우는 아니지만 한번 낭독해 볼게요.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거 봐.
유리 가가린에 아무것도 없지? 깜깜해 안 보여. 내 말이 맞지? 깜깜하니까 그렇지. 야, 그런데 무섭다? 그럼 불을 켤까? 안 돼. 뭐가 있으면 어쩌라고. 아무것도 없다며? 그래도 빛은 싫어. 이게 무신론자들이 갖고 있는 이 고민이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으로 넘어갔던 서양 지성이 이제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결국은 실존주의로 또 다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어떻게, 둘 다 이것은 신앙 체계지 어떤 과학적 증명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확률이 반반 아니겠어?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완전히 강한 유신론자가, 강한 무신론자가 있다고 할 때 뭐, 난 지금은 모르겠어. 나중에 이야기 판단할게. 인신론적으로 그걸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팡세라는 유명한 책을 쓴 이제 파스칼이라는 이 사람은 원래 수학자요, 대단한 과학자, 공학자잖아요. 그 유체역학에서 뭐 원리를 발견하고 했던 이 사람이 한 20대 때 그 사람이 이제 팡세의 유명한 파스칼의 그 웨이즈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신이 있을까 없을까? 죽은 이후에 천국, 지옥이란 초월적 세계가 존재할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확률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거예요. 네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데 이제 죽어보니까 존재하는 경우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천국지옥이 없는 거죠. 안 믿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있는 경우 아닌 경우. 이거 네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뭐 있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죽어보니까 있어. 잘 선택한 거죠. 근데 없어. 그래도 큰 손해는 아니야. 근데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없어. 이것도 뭐 본전인데 죽어보니까 진짜 있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완전히 망한다는 걸 이제 깨닫고 이제 확률 계산을 해놓고 있다고 믿는 것이 더 자기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이제 유신론의 길을 택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30대 지나가서 엄청난 이제 신앙적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신학자로 변해버리죠. 그러니까 과학계에서는 파스칼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과학자를 하나 잃어버린 셈이 됐는데 그것처럼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동양의 범신론 이건 뭔가 하면 이제 동양의 인도의 그 우파니샤드라는 데 보면은 자아의 실제를 아트만이라고 하고 우주의 실제를 이제 브라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트만과 브라만이 결국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트만 자아를 비워서 이제 브라만으로 이제 귀속되게 하려는 그러니까 뭐 물방울 하나하나들이 결국은 바다라는 큰 바다 속에 들어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성불하고 부처가 돼서 정말 이렇게 해탈하려는 이게 아트만에서 브라만으로 가려는 이것이 이제 범신론적 그런 개념이라면 사실 이제 그 뉴에이지는 반대예요. 이 자기 자아 안에 이 우주 정신, 이 우주를 끌어다가 가지고 와서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이런 뉴에이지 사상 방향이 반대죠. 이런 것들이 뭐 동양에도 뭐 있었죠. 이제 장자의 이 나비꿈 이게 내가 나비를 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원래 나비인데 잠자고 있는 장자를 보고 있는 것인지 마치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나중에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이제 범신론적 사상을 처음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평화에 대해서 이제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개념이 있죠. 팍스가 있고 이제 히브리 전통에서는 이제 샬롬이라고 이야기해요. 팍스는 헬레니즘적인 이것은 무력에 의한 평화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엄청난 무력을 통해서 이제 약소국들 식민지들을 다 점령하고 나니까 아무도 겁이 나서 덤벼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로마의 평화. 이것이 팍스 브리타니카. 대영 제국이 또 그 역할을 했죠. 팍스 아메리카나. 지금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이제 핵을 가지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헤브라이즘 전통에서의 평화라는 것은 이런 외적인 평화가 아니라 내적인 평화죠. 샬롬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제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 들여다보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결국 이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어요. 결국 이것이 이제 그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제 가스관, 러시아의 가스관과 다 연결이 돼 있고 에너지 문제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러일 전쟁을 알아야 돼요. 러일 전쟁이 그 당시 남하하려는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앞세워서 대리전을 치른 건데 그 뒤에는 영국과 미국이 있었거든요. 두 제국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 뒤에는 지금 미국과 나토가 그걸 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제국의 충돌이라는 건 제국의 충돌이고 거기에는 수많은 에너지 문제가 이제 있다. 우크라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어떤 이제 그 에너지 이제 패권이 이제 지금 이제 갈려져 나가고 있다. 러시아, 중국, 중동이 이걸로 지금 연합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자, 원래 참 평화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가난과 굶주림이 없는 상태, 웰페어죠. 질병과 고통이 없는 상태, 헬스, 분열과 죽음이 없는 상태, 유니티.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안에는 평화와 복지, 건강, 통일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가까운 우리 인사말이 안녕하세요죠. 안녕, 샬롬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굿모닝, 뭐 조샹하오, 봉주로 이것은 좋은 아침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얄팍한 인사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젯밤에 너를 위협한 어떤 폭력이 없었느냐? 너 밥은 먹고 다니냐? 너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너 어디 누구랑 싸워서 갈라지진 않았니?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말이 샬롬, 안녕하세요다. 이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제국의 역사예요. 뭐 수많은 고대 시대의 제국들,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이 있었고 스페인 대영 제국, 미국, 소련, 중국 다 제국의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제국을 지금 갖추기 위한 요소들이 군사력, 시장력, 뭐 생산력, 무기, 인구, 에너지, 과학, 자본, 교통, 통신, 지방자치, 지정학 이런 것들이 제국을 만드는 요소들인데 근데 제국들이 하는 항상 제국의 법칙이 뭔가 하면 약소국들을 점령하고 늘 분할 통치를 해요. 쪼개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민족이 바로 그 제국의 법칙 속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그 2차 대전 이제 끝날 무렵에 미국이 두 방 우라늄 탄과 플루토늄 탄으로 이제 핵폭탄을 처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인류가 이제 핵의 공포에 휩싸이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미국이 계속 핵실험을 한 거예요. 비키니 실험에서 엄청난 핵실험하니까 미국을 감히 아무도 덤벼들 생각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미국이 이제 그때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전후 복구를 위해서 뭐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이제 돈을 빌려주고 유럽이 재건하는 걸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조건을 거는 거죠.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자. 미국 달러 35달러를 금 1온스로 하고 그리고 나서 IMF, IBRD, 월드뱅크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돈을 찍어서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제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수혜의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은 EU 여러 유럽 국가와 중동 산유국, 동북아, 한중일, 우리나라도 다 이 브레튼 우즈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복구를 했는데 그 조건이 뭔가 하면 미국 해상, 미국 US 네이비가 전 세계 이 해군력을 장악을 했다는 바다를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중동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1972년도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깨지면서 미국의 그 기축통화로서 그걸 금을 바꿔줄 수 없게 되니까 변동 환율제로 전환하면서 이제 5.1달러. 그러니까 미국이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원유 결제는 달러로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조건을 딱 내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산유국들을 이제 장악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또 깨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스 위안화 시대.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가스나 석유를 사고 팔면서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도 받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시대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엄청난 새로운 소용돌이가 시작되고 있다. 그 당시 이제 그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도에 이제 국민당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이제 수립이 되잖아요. 그때 마오쩌둥이 국부 손중산의 사진을 딱 걸어놓고 이제 자기 100년 대계를 이제
선포를 하는데 그 1949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 8월 달에 카자흐스탄에 구소련 연방이죠. 거기서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 전 세계 깜짝 놀라게 했고 그 당시 미국을 놀라게 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한국 전쟁과 냉전 시대를 읽는 키거든요. 이게 이제 핵스파이 푹스라는 영국 핵스파이가 소련에 이제 핵기물 유출해서 결국 그 바람에 미국에 이제 메카시 광풍이 일어나고 뭐 소련 간첩을 잡아내는 뭐 난리가 일어난 거죠. 그때 이제 이제 그 메카시 상원의원에 의해서 이제 뭐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그 우파들이 그 당시 로널드 레이건, 월트 디즈니 뭐 이런 사람들이 메카시 편을 들었고 찰리 채플린이나 뭐 레나드 번스타인 같은 이런 극작가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이제 고초를 당하는데 이 메카시 광풍 속에서 그 원폭을 만들었던 그 주인공이죠. 오펜하이머,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오펜하이머가 이제 청문회까지 끌려가고 그의 후배였던 테일러 다 유태인들이에요. 전부 다 유태인들. 이들이 테일러가 이제 수소폭탄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냉전의 희생양이 되는데 결국 이 동족 산잔의 비극 엄청난 전쟁 속에서 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제 16개국이 이제 참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완전히 적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자유를 지키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한편으로 보면 이 전쟁은 거의 세계 대전급의 전쟁이었고 엄청난 유엔군과 이제 중공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제 초토화시켰잖아요. 3년 동안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그 장기전 동안엔 어느 누구도 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크라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고 있는 게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이 전쟁을 통해서 2차 대전 이후에 그 군산복합체 수많은 재래식 무기들이 여기에 다 쏟아져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왔던 그 경험을 미루어서 정말 이런 국지전을 통해서 세계 경제가 돌아가게 된 거죠. 결국은 그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열어서 일본을 그냥 면죄부를 주잖아요. 그때 이제 뭐 독도 문제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정말 잘못 끼워준 단추로서 역사의 오점을 남기고 그러니까 우리를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고 일본은 면죄부를 주는 그런 역할이 일어났고 그 참혹한 전쟁의 현장에서 결국 1953년이 또 등장하잖아요. 휴전협상을 하지만 끝나지 않는 전쟁의 시작이었고 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이제 세계적인 냉전 프레임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서로 핵을 이제 쓸 수는 없지만 정말 서로 이 콜드워 보이지 않는 핵 무기 경쟁을 하는 이제 냉전 프레임이 구축되는데 이때 1953년도에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중공군이 참전했는데 이 휴전 협상에서 포로 교환 조건으로 미군 포로를 내주는 대신에 첸셰션 박사를 자기들한테 넘기라고 중공 마오쩌둥이 이제 주장을 해요. 이 첸셰션이 누군가 하면 정말 우파 과학자로서 장개석의 장학금을 갖고 미국에 유학 갔던 MIT 졸업하고 칼텍에서 교수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하고 하던 아주 천재 과학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메카시 광풍 때문에 또 간첩으로 몰려서 연금돼 있었어요. 근데 이 첸셰션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첸셰션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의 원자폭탄, 수소폭탄, 1970년도에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양탄일성의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이제 중국 모든 역대 주석들이 이제 뭐 명절 때만 되면 가서 이제 절하는 이제 마치 국밥처럼 됐는데 그 당시 중국 개혁 개방의 그런 그 어떤 문을 연 거예요. 결국 중국이 원폭을 딱 이제 양탄일성에 이제 성공하니까 그게 뭔가 하면 2017년도에 북쪽에서 핵무력 완성 선언한 거하고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닉슨이 이제 키신저를 보내서 핑퐁 외교를 하고 이제 서로 미중 수교를 하려고 하죠. 중국을 NPT에 가입시키고 대만을 차버리고 중국이 다시 상임이사국으로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 결국 닉슨은 워터게이트로 물러나고 이제 그 다음에 카터가 한 10년 만에
결국 미중 수교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쭉 지켜보던 북한은 그 당시에 중국하고 미국이 수교하는 걸 보고 북미 수교도 같이 하고 싶어서 그 당시에 노동신문에 미국을 욕하는 기사가 다 사라지고 카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수교를 하고 싶었는데 카터가 재선에 실패하고 레이건 우파죠.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 전쟁의 결과 원산 폭격 군대 갔다 온 분들 알지만 휴전협정 30분 전까지 그 원산이라는 이 한 도시가 완전히 달 표면처럼 변하거든요. 아무 나무 한 그루 없는 달 표면을 향해서 왜 끝없이 폭탄을 쏘아댔는가? 이 무기가 소비되는 것이 결국 세계 경제를 미국 경제를 돌리는 그 결과를 가져왔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이제 엄청난 재래식 무기들이 소진되고 있으면서 불쌍한 우크라 백성들만 그렇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국 전쟁이 남긴 이 트라우마를 한번 잘 보세요.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증오와 분노가 막 켜켜이 쌓였죠. 죽음의 공포, 이데올로기의 광란, 전쟁 재발의 두려움, 그라운드 제모 모든 게 다 사라졌으니까 1000만 이상 가족의 슬픔, 그리고 뭐 통일이라도 됐으면 몰라요. 다시 분단의 고통, 그리고 70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피카소가 그린 신천학살, 우리 남쪽에서는 그 제주 4.3에서 한 3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데 북한에서는 황해도 신천에서 그만한 또 엄청난 양민학살이 있었는데 정말 이런 비극을 거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세기를 거치면서 이 평등과 자유의 이념의 이데올로기의 충돌 속에서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싸워왔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 평등과 자유의 가치 전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이 부분이 다루어져야 된다. 역사 화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폭력적 공산주의 반대합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평등사회를 만들겠다고 좋은 이상주의적 가치를 내걸었다 하더라도 폭력을 쓰면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마련이거든요. 제국주의의 대결 속에서 이제 폭력을 썼는데, 그러나 또 이쪽 진화론 쪽, 이 자유진영에서는 신자유주의, 이것은 사회진화론에 의해서 끝없이 강자들만을 위한 세상, 불평등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것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등과 자유를 함께 어우러지게 만드는 건전한 사회주의, 건전한 자본주의를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다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히브리적 사상에서 사회복음과 개인복음, 이것이 어우러지는, 그게 희년사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50년에 한 번씩 정말 지주들로부터 다 토지를 다시 빼앗아서 토지개혁하듯이 다시 나눠주는 이런 엄청난 급진적 사상이 도대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평등사상인데 자유와 평등이 함께 어우러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또 다룰 텐데요. 이것 역시 이제 지금 이 자유와 평등의 이 싸움, 그 새로운 신냉전의 세컨드 라운드가 시작되는 것이다. 1라운드가 미국과 소련과의 그런 충돌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미중 패권 전쟁, 그 중심에 우주 굴기가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를 두고 이제는 평면이 아니라 3차원으로 나가는데 그 우주 굴기, 그 속에서 새로운 전쟁을 치를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한 세 가지 요소를 총균세,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국방안보, 백신안보, 경제안보, 총균세로 요약을 했는데 저는 거기다 얼이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얼, 하나 되고자 하는 열망, 이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것이고요. 길게 정말 이 전쟁의 포화, 20세기를 수놓았던 엄청난 전쟁 속에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 전쟁, 그것이 지난 한 세기 동안 인류가 직면했던 그런 비극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혹독한 값을 치르고 희생양이 됐는데, 정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통일의 길을 열고 남과 북이 서로 정말 우리 조상이 늘 꿈꾸었던 그 안녕의 세계, 샬롬의 그런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강에서는 이제 지금 전개되는 이중 패권 전쟁의 그 참 의미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그 결론을 맺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